네. S24랑 S24 플러스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S24 플러스가 좀 더 화면 큰 거고요. 근데 진짜 카메라가 엄청 좋아요. 네, 제가 직접 비교를 좀 해봤는데 네. 어두운 데서도 사진이 진짜 잘 잘 찍혀. 나옵니까? 네. 아. 막 이게 어두운 데서 뒤에 또 뭐 이렇게 무슨 조명 하나 있으면 이제 사람은 그냥 역광으로 검게 나오죠. 끝이잖아요. 네. 네. 근데 얘는 또 그런 것도 이렇게 타다닥 잡아갖고 AI로 이야. 다 밤에도 엄청 잘 찍히더라고요. 이건 뭐 제가 직접 찍는 거 봤습니다. 요즘에 뭐 성능을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뭐 카메라니 뭐 이런 거 성능을. 근데 옛날에는 왜 그 갤럭시 카메라가 영 아이폰 카메라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진짜 옛날인 것 같아요. 그 감성이 뭐 좀 다르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카메라 진짜 잘 됩니다. 네. 요즘 완전 다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이사님이 이제 갤럭시 S24. S24 네. 쓰시고 네.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북도 쓰시고 네. 네, 그런 이제 대표적인 갤럭시맨. 앞서가는 네. 신지식인이시죠. 네. 자,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지난주 살짝 정리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역사적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움직임이 있었고요. 주 후반에 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뭐 나스닥 0.4, S&P 500이 0.29% 살짝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됐고요. 9월의 금리 인하는 거의 100% 되지 않겠냐. CPI 나오고 뭐 베스트 장관의 워딩이나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워딩들을 볼 때 100% 금리 인하하지 않겠냐. 이게 작용을 하면서 신고 지수를 내면서 올라간 부분이 좀 있었고요. 주 후반 들어서 좀 내려오는 부분들은 강세 종목들의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 금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100% 반도체 관세 한다고 하다가 네. 미국에 투자하거나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에는 뭐 면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뭐 좀 이따 뉴스에 전해드리겠지만 뭐 200%, 300%까지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뭐 이런 워딩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런 우려로 인해서 그동안에 올라온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기술주에 있는 반도체 위주로 지수가 상승을 하다가 그쪽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금요일에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고점이 엔비디아는 그렇게 큰 폭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고점이 플러스 1% 정도인데 종가가 주간으로 마이너스 1%고요. 마이크론이 고점이 플러스 8%였어요. 근데 주간 종가가 플러스 1.67.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밀렸다는 얘기예요. 네. AMD가 고점이 플러스 8%였는데 종가으로는 주간으로 2.7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고점이 4%였는데 종가가 1.3%. 그러니까 주 후반에 밀렸다라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개별 이슈 중에 하나는 인텔이죠. 네. 인텔이 지난 주간에 23% 올랐는데 15년 만에 주간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이라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 논의 초기 단계인데 이것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인텔이 급등을 했는데 인텔의 움직임이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상당히 이게 생각할 문제가 많아요. 이 부분이.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린 반도체 쪽 투자하시는 또는 우리 시장 전체에 이 부분은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는 신고지수 낸 상황 속에서 주 후반에 약간 밀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지금 5주간 이러고 있습니다. 3,200포인트. 위로 올라섰다 내렸다 올라섰다 내렸다 지금 5주간 이런 상황입니다. 그 5주간 그동안에 있었던 그 주도주라고 했던 것들 네. 그런 종목들이 못 갔어요. 그런데 지수는 3,225포인트에 그냥 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엔터 중에 일부 이런 종목이 좀 올라오면서 요거 지금 뒷받침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외국인들이 8,416억 순매수예요. 개인들은 약 1조 원 순매도했습니다. 국내 기관도 보면 금융투자가 3,166억 순매수 빼놓고 보시면 투신 1,600억, 연기금 1,600억, 사모펀드 2,300억 대부분 팔았죠. 이게 지금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가 이렇게 동시에 1,000억 이상, 2,000억 이상 이렇게 판다는 얘기는 개별 종목의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차익 매물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종목 자체 전체 지수 자체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슈가 있었던 섹터 및 종목들
그러니까 뉴스가 있으면 그런 종목들은 좀 올라오고 전반적으로는 매물이 맞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에 보시면 반도체 쪽은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상향과 삼성전자의 4분기에 라인 장비 반입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요런 쪽 섹터가 좀 올랐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BOE 상대의 그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 판정 승소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좀 올랐었고 예. 그리고 CATL이 배터리 생산 속도 조절한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 보면 소재 쪽이 좀 오르고 이렇게 뉴스가 있는 것들만 올랐고요. 네. 대부분은 그냥 매물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최근 들어서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소재 쪽에 있는 LNF, 코스모와 뭐 엔캠,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오르면서 전체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기존 주도주들이 매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종목장세만 되고 있고 지수가 더 못 올라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들을 일단 먼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코스피 일봉입니다. 3,200을 언제 올라왔냐면요. 여기 지금 날짜를 써놨는데 7월 11일이에요. 여기예요, 여기. 이게 3,200포인트를 돌파한 거거든요. 지금이 8월 18일 아닙니까? 네. 5주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올라섰다가 내려왔다 올라섰다 내려왔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돌파해내지 3,200이요. 예, 돌파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주봉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돌파한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5주간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보시면 이렇게 나쁘진 않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매수와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시가총액 높은 이런 쪽이 받쳐주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월간으로 보면은 이게 월봉이거든요. 훌륭하죠. 여기서 밀리지 않고 옆으로 있는 거니까 이제 네. 돌파 시도를 좀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에요. 음봉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수 자체는 음봉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종목별로는 진짜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화장품은 거의 30% 이상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소위 조방어이라고 얘기하는 쪽들도 10에서 한 20% 사이에 빠지는 종목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5주간은 대부분의 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이에요. 지금 5주면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수익이 잘 안 나는 구간이고 밑에 있었던 뭐 2차 전지 물려 있었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거래를 하지만 대부분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가져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HSBC에서 코스피 투자 의견 하향을 했는데 이유를 세 가지를 댔는데 세 가지 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는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조방원, 지금 조방원이 최근 급등을 해서 밸류에이션이 시장 대비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한국 정부의 지배구조 개혁의 속도와 지속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주식 선호로 한국 주식 시장은 계속 매도하고 미국 주식을 사고 있다. 수급적인 요인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목별, 이슈별로만 움직인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트럼프의 워딩입니다. 트럼프의 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철강 관세 얘기하고 있고 반도체 관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서는 잭소홀 미팅이 있는데 잭소홀 미팅에서 이번에는 뭐 노동 유연성 뭐 이런 얘기가 주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파월 의장이 22일 날 10시에 경제 전망 연설이 있는데 네. 이 잭소홀 미팅이 연준에 조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연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만일 지금의 상황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9월에 100%를 프라이싱 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날 여전히 아주 강경하게 금리 인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나오면 시장은 아마 실망 매물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은 인하 가능성이 많이 반영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것을 제가 반영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망스러울 수 있으니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한다는 걸 이렇게 비치더라도 이미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재는 아니고 또 기대할 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기대는 없고요. 반대로 혹시 실망스러운 말이 나올까봐 월가는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럼 월가 왜 긴장을 할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다 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수가 올라왔어요. 지수가 올라오면서 S&P 500의 PBR이 지금 5.3배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이게 평균이 3.7배 정도 돼요.
그리고 멀티플 PER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잣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지만 네. PER도 과거에 그 IT 버블이 있었던 2000년 초반이나 이런 때하고 비슷해요.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계속 고평가 우려를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주말에 나온 거 보니까 하워드막스가 계속 주식 사야 된다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네. 빠질 때도 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다시 하워드막스의 노트가 나왔는데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월가에 있는 그 많은 투자의 구루나 석학분들은 야 이거 너무 고평가다는 얘기를 계속 나오는 상충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지수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큰 충격이 없이 경기가 터닝을 하고 물가는 많이 안 오르고 그리고 기업들은 뭐 미국 위주의 기업들이 뭐 계속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정책을 지금 트럼프가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네. 근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감세 정책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꼭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전쟁 종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밀고 나갈 가능성이 이제 이제 3분기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그게 가장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황은 이런 거예요. 미국은 신고지수 났는데 이거 너무 올라가고 있다 지금 너무 고평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게 지금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6월달 7월달에 막 올라오다가 7월 11일부터면은 실은 7월 이후에 올라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5주 동안 그냥 계속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6월달에 5월 말서부터 6월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쉬어가고 나머지 밑에 있는 종목이 좀 올라오고 그냥 그 정도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추세적으로 오르면서 아주 강세 시장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견조한 시장 상황 속에서 종목 장세가 있다. 이런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도 요 사이에서는 기존의 주도주를 갖고 있었던 분들도 수익률이 줄어들거나 또는 나중에 쫓아가신 분들은 손실이 나 있거나 지금 이제 현재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신고지수 낼 수 있을까? 다시 이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이걸 핵심적으로 모두 다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이쪽에 섹터와 그러니까 증권사인의 애널리스트 분들의 얘기들은 그럴 수 있다. 기존의 주도주로 다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투자자들은 일단 그걸 생각하면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답답하죠 지금. 그런 답답한 국면이 있고요. 지금 8월 오늘이 18일인데 사실 8월 달에 좀 주춤할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수를 보면 7월부터 이미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위로 한번 올라섰다가 조정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만약에 여기서 계속 멈춰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면은 우리 10월 초에 연휴가 있어요. 연휴가 있어서 이게 점차로 힘을 좀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모멘텀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시장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말씀드릴게요. 종전에 대한 뉴스들이 좀 있고, 근데 지금 트럼프 1기 때도 매일 방송을 하면서 그때도 똑같이 제가 아침 방송을 했는데 맨날 트럼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트럼프 얘기를 하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어려운 국면이긴 해요. 그러니까 기회 어렵다라는 표현이 리스크와 기회가 동시에 좀 있어요. 그때 2018년 19년도에는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이 가장 큰 화두였고 계속 그 얘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역 전쟁 이외에 당시에는 뭐 일단 제1 국가가 무역 전쟁의 1 국가가 중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연합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전 세계 국가 우방국이고 뭐고 전부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품목별로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훨씬 더. 그런 가운데 이제 종전 관련된 뉴스들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5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의 회담이 있었는데 휴전과 관련된 아무런 합의 없이 그냥 종료가 됐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회담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두 보셨죠. 회담 잘 됐다. 의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뭐 보도가 나오지 않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부터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와 통화를 했다고 하죠. 이제 회담한 내용을 네. 공유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3자 회담 제안도 했다고 하는데 이제 18일 날 젤렌스키가 워싱턴으로 지금 오늘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따져야겠죠. 미국 시간으로 젤렌스키가 이제 가는데 거기서 세부 사항 논의를 좀 할 건데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빨간색으로 써 있는 이 내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잘 됐다, 얻어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지금 보도들 나오는 거 보면은 나토 가입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네. 나토 헌장 5조에 있는 즉 나토식 집단 방위 보장의 조항 요 부분을 푸틴이 허락해줬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줄 테니 네. 뭐겠습니까? 영토 줘야 네, 푸틴이 원하는 영토를 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젤렌스키, EU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워싱턴에 미국에 다 모여가지고 이번 주에 이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이 좀 됐습니다. 네,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그런 사이에 거기 가면서 알래스카 가면서 반도체 관세 300%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그냥 던졌는데 시장은 엄청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모두 미국에 오려고 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미국에서 생산을 열지 않으면 반도체 생산하지 않으면 그들은 관세를 물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200% 300%가 될 수가 있다. 요렇게 요 말이 딱 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미국의 반도체 장비 부품사들이 빠진 거예요. 네, 얘들이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지난번에 100% 얘기했다. 이번에 또 200, 300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 질른 것 같아요. 미친 거야. 일단 제정신이야 뭐야. 일단 질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번 주에 이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100% 해놓고 그 세부 내용으로는 뭐 미국이 공장 짓고 있는 데는 면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될 건지 이번에 또 다른 얘기를 할지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 좀 걱정거리로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CPI가 괜찮게 나왔었죠. 네. 생각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금요일에 쉬었어요. 그래서 PPI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근데 PPI가 헤드라인이 3.3%, 코어 PPI가 3.7%였어요. 높네요. 저널이 2.4였어요. 코어는 2.6%였고요.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네. 이게 지금 이 막대 그래프로 가져왔는데 이거 월별 PPI 증감률입니다. 이게 지금 7월 달에 이렇게 0.9%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내용을 봤더니 안에 내용도 봤더니 서비스 가격이나 특히 도소매 마진이 2%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보면서 월가에서 어떤 걱정을 하기 시작했냐면 공급 업체들이 그간 재고를 소진하다가 네. 이제는 관세 비용을 가격에 반영을 하면서 도매 가격에 반영이 되면 결국 이거 소매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렇게 간다면 파월 의장의 의견이 맞는 거죠. 월가의 의견이 맞는 거죠. 네. 지금 파월 의장과 월가는 이걸 걱정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는 이제 한 4분기 되면은 이게 결과가 어떤 쪽이 맞았는지는 나오겠죠. 네. 나오겠죠. 근데 지금 그 동안의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 을 봤을 때는 그래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아니네 시장이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PPI가 나오면서 다시 좀 걱정을 하기 시작을 좀 네.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트럼프 대통령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거를 4번의 뉴스에서 또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물가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한 분이 이름 제가 안 써왔는데 미국 소비자들이 6월까지 관세 비용이 한 22%를 부담했지만 앞으로 67%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를 내놨어요. 네.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이 이코노미스트를 맹비난하면서 이 사람 자르고 새로운 이코노미스트를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다음 날 골드만삭스의 메이클 이코노미스트 다른 사람이 CNBC 출연을 해서 아니야 우리가 맞아. 우리의 기본 분석 결과를 고수하고 트럼프의 비판에 굴복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도 되게 웃기긴 해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될 것 같겠는데 네. 워낙 비난을 하니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연말까지 관세로 인한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GDP는 1% 감소되고 인플레이션은 1에서 1.5%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로 인한 물가 부분은 월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대부분 다 보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파월 의장의 압박을 가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까지 이제 보시면은 금리 인하 9월에 100% 할 거라고 프라이싱 하면서 시장이 막 좀 좋아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고 PPI가 나온 거 부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 잠깐만 물러설까? 요럴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도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기준금리 3회 인하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인텔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칩법의 보조금이 이제 인텔에 한 79억 달러를 이제 주기로 되어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요. 요 부분을 활용해서 인텔 지분을 그냥 아예 인수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파운드리 부분을 분사해서 파운드리 오브 아메리카를 만들어서 이건 예전에 얘기 나왔던 거죠. 미국 정부가 지분 51% 보유하고 49%는 TSMC 너희들이 들어와라. 너희들이 들어와서 기술 지원하고 네. 지분을 너희들이 사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월가의 내용은 뭐냐면 논의의 초기 단계라서 그래서 인텔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23%로 오르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이게 제대로 될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빨간 글씨로 좀 써왔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인식하는 우려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반도체 관세 매긴다고 하죠. 네. 그리고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나 AMD나 또는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수출이나 이런 거에 수출세를 매긴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발표가 된 거잖아요, 이건요. 네. 거기에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 개입을 한다. 이런 얘기는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미국 정부 즉 트럼프가 직접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들의 걱정을 좀 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리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돼? 네. 라는 걱정이 있는 거고 미국 월가의 걱정은 뭐냐면 그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반도체 산업이라는 이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나쁜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미국만이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라피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인텔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런 지금 이제 이런 제가 표를 그냥 캡처해 왔는데요. 네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셈법이 복잡해졌죠. 우리도 좀 복잡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저는 뜬금없게 제가 주말에 이 보도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그게 진짜 저 그냥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네. 우리 삼성전자가 좀 지분 좀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하면 안 되나? 여기 파운드리. 인텔 하는데 인텔하고 인텔은 근데 월가에서는 인텔이 이렇게 해도 살아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견 차가 좀 있어요. 의견 차가 있는데 이거 순진하게 진짜 순수하게 저희 생각인데 왜냐하면 너무 공고하게 일본, 대만, 미국이 공고하게 이 야성을 쌓아가려는 게 너무 이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네. 이게 계속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이 지금 인텔이 시가총액이 100조 정도예요. 인텔이 아주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조 정도에 있다면 여기에 우리가 그냥 뒤처져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쯤은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해볼 문제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이 네. 문제가. 인텔이 근데 그 진짜 IT의 예, 신이었던 인텔이 맞습니다. 예. 100조밖에 안 돼요. 지금 100조예요. 100조에서 100조 그래요? 사이에. 예. 한 우리나라 돈으로. 예, 원화로. 그래요. 예, 그렇게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나 이런 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텔의 아성이 있었고 예전에 그 업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인텔이 그 시스템 반도체나 네. 그리고 패키지를 잘해요.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향후에 되게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뭐 감히 뭐 단순하게 이렇게 뭐 정리 내리지는 못하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 부분에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수출세 매기고 반도체 관세 뭐 매긴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단순하지 않을 거다라고 시장은 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빌 게이츠가 이번 주에 한국에 방문하는데요. 뭐 일단 표면상으로는 게이츠 재단의 홍보
요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 아마 기술 협약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 같다라고 네.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요,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와 이제 포럼을 가질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뉴스가 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자 또 트럼프네요. 트럼프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그 지난 4월에 국제 해사 기구에서 했던 그 탄소세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탄소 중립 이거 우린 반대한다. 우린 여기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또 다시 국제 해운 업계에서 얘기하는 탄소세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미국에 부당하게 부담을 주거나 미국 이익을 해치는 어떤 국제 협약도 수용하지 않는다. IMO 회원국에 만약에 동조를 하면 우리 반대 지지를 구할 것인데 동조를 하면 우리 보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 조선업체들은요. 이 IMO의 그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계획에 따라서 친환경 선박 발주의 로드맵이 그쪽으로 되어 있어요. 네. 지금. 그쪽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트럼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또 뭐랄까요? 이 전략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9번 뉴스는 우리나라의 뉴스인데요. 내부적인 내용인데 이 부분은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제목은 벼랑 끝 석유화학 정부에서 설비 통폐합 감산 등 강력 대책으로 선회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내용은 뭔지를 아시고 철강도 그렇고 석유화학도 그렇고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이 급락했고 보스턴 컨설팅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구조조정이 되지 않으면 네. 60%인가가 부도가 날 거다 이렇게 지금 컨설팅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정부의 기조가 자율적 사업 재편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전환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비 통폐합 감축 협조 시에 인센티브를 주고 정유화학사와 석유화학사의 수직 통합과 복수의 기업이 생산 설비를 공동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구조조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전 여러 번 봤어요. 네. 옛날에 외환위기 때는 어디가 했죠? 은행이 했습니다. 은행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2007년도에 폭등했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2007년, 8년도에 맞고 그리고 나서 조선사에 이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한참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빅베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실적 발표하면서 빅베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석유화학 업종에 그걸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의 조선주 지금 좋아졌잖아요. 굉장히 네. 오랫동안 힘들었지만 힘들었죠.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실제로 이 구조조정에 속해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네.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니까 사치하고 전체 섹터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자율적으로 그냥 뒀는데 이번에는 좀 강도 있게 구조조정의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업계는 자발적으로 좀 사업 재편에 참여해 달라 이런 보도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에 이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요. 이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행이 되면은 이 섹터가는 우리 완전히 그냥 아예 안 보는 섹터가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 진행이 뉴스와 함께 이 섹터가 이제 많이 회자가 될 개연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전해봤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겨놨더니 그 큰형님들이 그때 동조를 안 해갖고 두 군데서 공조 안 한 거예요. 동조를 안 해갖고 야 나는 버티면 밑에 있는 작은 애들 죽으면 그 시장 내 건데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율하는 나서야겠다라는 조율을 하는 약간 거죠. 기조가 변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번, 11번 뉴스는 반도체 관련된 HBM 관련된 건데요. 10번 뉴스는 우리 흔히들 많이 본 겁니다. UBS에서 2025년 전망을 4% 상향했고요. 내년도 한 3%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좋은 쪽으로 좀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11번 뉴스가 재밌어서 10번 뉴스는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보도들의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 보고서가 아니고요. 뉴스에 지금 나와 있는데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의 상한선은 어디인가? 라는 거예요. 8월 15일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4.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목표 제시는
5.2조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조 달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총이 4.4조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이제 한 몇 차례 보여드린 것 같아요. 몇 차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런 거죠. 뭐 독일의 제조업의 강국이라고 얘기했던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저력에 있는 독일의 전체 GDP보다도 높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 몇 개 국가의 시가총액 총합과도 이게 높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AI 시대가 됐고 쿠다의 플랫폼 독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건 뭐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의 최고 기록은 혁신 때마다 새로운 단계로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언제나 하냐면 2000년하고 하는 거예요. 네. 인터넷 혁명이 있었던 그때 IT 버블이 네. 버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IT 혁명이 한 번 있었고 요거는 AI를 통한 IT 혁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단계로 상승을 한 것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5조 달러를 많이들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드웨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때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시작을 하면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하드웨어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게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구축을 해요. 뭐 데이터 센터에 계속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버린도 있고 데이터 센터 구축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술 발전이 계속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구축이 됐거나 또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이제 뭐랄까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지금 월등하게 부족했는데 그렇지 않은 균형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기술은 더 발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하드웨어들이 그 이후부터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게 그게 IT 버블 붕괴예요. 네. 맨날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전히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도 보시면 지금 4.4조인데 5조만 하더라도 위로 15% 정도에 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는 거는 사실은 좀 끝난 거죠. 네. 위로 수익률은 여기서 따블라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갈 수 있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하드웨어만으로는 아니고 지금부터 뭘 봐야 되느냐? 뭐 우리 이 내용도 대부분 아시고 계시지만 국가별로 소버린 AI와 그리고 국가별로 AI 군비 경쟁이 나오고 있다. 요 부분이 어느 정도 확장되느냐 하고 그리고 우리 알고 계시는 피지컬 AI,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이 기술이 성공해야지 네. 거기에 동반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지 현재 나와 있는 거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만일 엔비디아를 우리가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엔비디아 시총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 안에서 또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네. 거 힌트를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쯤 될 때도 엔비디아가 이제 독점을 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제일 핵심일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죠. 예, 그때쯤엔 각 필요한 곳에 맞는 그런 칩들이 네. 아마 좀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맞춤형 이제 반도체. 예, 맞춤형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거기에 또 우리 음. 삼성전자 할 일이 좀 있지 네. 않을까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코스모스라든지 그런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자꾸 생성해내는 게 하드웨어만으로는 본인들도 언젠가는 IT 한계가 버블 온다. 때와 비슷한 네네. 그 네. 상황에 닥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오늘 시장 이야기는 요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요 렉스 쉐어스 요거 곱하기 2. 네. 요거 2배짜리. 네,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렉스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미국의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네. 그 렉스 파이낸셜 이름이 렉스다 보니까 저는 이름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T-렉스 네. 티라노사우루스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거기서 이제 서클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ETF를 출시를 했는데 단순히 그냥 그 기초자산 따라가는 ETF가 아니라 워낙 우리나라의 용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 호랑이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좀 혹할 만한 2배짜리 ETF를 만든 겁니다. 네. 여기가 근데 그 우리가 디렉시온이라고 해서 레버리지 ETF 많이 만드는 곳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거기서 일하던 분이 또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시아 대표를 맡고 계시기도 하는. 그러니까 뭔가 ETF 약간 명가 같은 그런 자산운용사예요. 레버리지 ETF에 네. 거기서 만든 서클
레버리지 ETF CCUP 서클 업 해갖고 CCUP라고 하는 이 ETF가 출시가 됐는데 여기에서 ETF를 매수하시고 인증해 주시면 네. 저희가 몇 개 상품을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뭐 10주 미만으로는 이제 커피 드리고 100주 미만에는 네이버 페이에서 10,000원 상품권 네. 그리고 100주 이상인 경우에는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수강권 등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요거 사신 분들 인정하셔서 선물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